이번에 세법 개정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세법 개정안에서 엄청난 완화책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종부세 완화했으니까 매물이 안 나올 것이다. 매물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는 더 안 되겠죠. 금매 안 나오면 거래 안 된다. 이제 왜냐? 금매 아니면 살 수도 없는데. 그리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매 수준도 못 산다. 그런데 뭐 버티면 될 줄 아나 보죠. 자, 그래서 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세법 개정안 발표됐죠? 경제 활력 제고, 뭐 민생 안정, 역점이다. 항상 세법 개정안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지게 하고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민생은 죽든 말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명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게 맞느냐. 보면 어때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낮은 세율에 대해서 전에 막 세금 안 내는 사람이 30%다 1200만 원도 안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금을 소득세를 떼가냐. 그런데 이게 1400으로 늘고요. 요것도 구간이 늘어나고 요것도 5000 넘어가는 사람에게만 24%. 고가소득의 경우는 별로 안 그런데 저가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을 위한 게 아니냐. 근데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양도소득세라고 있죠. 양도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래서 이거랑 같은 과세 표준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갭투기 1000만원 투기 들어갔어요. 1억짜리 아파트. 얘가 1억 1200까지는 세금 안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억 1400까지도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것처럼 모든 소득세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근로소득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자본소득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거다. 그러니까 세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확대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굳이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되냐.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기예요? 유동성 축소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돈을 더 풀겠다. 문재인이 포퓰리즘이다 이야기했으면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게 지금 시행해 나서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고 나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부분이죠. 또 개편된 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푼다라기보다 침체된 소비를 조금 더 살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다만 카드는 지금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카드론 뭐 이런 것들이 DSR에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빚에 역습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 그 다음에 뭐 종부세 해선 안 될 정책이었죠. 다시 종부세를 깎고 있다. 특히 다주택 종부세는 없앤다. 아니 양도세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양도세를 통해서 저렴한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런데요, 종부세는 무슨 명분으로?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집 가진 사람도 아니죠. 다주택자들. 지금 다주택자들이 엄청 여론 만들고 있는 거 알아요? 다주택자들 얼마나 돼요? 다주택자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인구에. 그런데 기사마다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엄청 차별을 받고 있는 양. 예를 들어서 리셀러들 단속한다고 해봅시다. 루이비통 300만원에 사서 한정판 사가지고 500만원에 팔아요. 단속해야 되죠. 되팔렘들. 만약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봤어라. 지금처럼 안 좋은 여론이 생겼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딱 그런 사람들인데 집값 상승에서 이익 보는 건 1주택자들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에요. 1주택자들은 진짜로 경기 빨리 파악해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이 정도 되는 1주택자들, 그들도 그렇게 다주택자들처럼 큰 이익을 보진 못한다.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고 1주택은요 집값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부담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심리적 부담이에요. 근데 90%가 넘는 1주택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을 챙겨줘야 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고, 근데 그 여론이 맞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완화해주고 있어요. 다. 종부세 완화하면 무슨 장점이 있죠? 집값 하락에? IMF에서도 종부세는 더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법인세 깎아주고 있죠. 법인세도 깎아주는데 뭐 엄청나게 뭐 민생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3천억 초과되는 혜택은 이들만 받는다. 엄청 대기업들만 완화해주겠다. 이게 딱 보면은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중산층 서민 감면이다. 물론 소득세 1200에서 1400 되고 여기서 3개 구간 여기까지 조금 감면은 되는데 중산층 서민 감면은 그만큼 해주고 종부세는 엄청나게 감면해주고 법인세는 엄청나게 감면해주고 대기업들만 해주고 누가 봐도 부자 감세인데 중산층 서민 감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통과한 건 아니죠 아직. 근데 보면 뭐라 그래요? 대기업 법인세는 대기업만 감면된 거예요. 부자들에게만 화끈했다. 서민들 소득세 그거 조금 덜 떼는 거보다 뭐임? 종부세
덜 트는 게 훨씬 더 크죠. 고소득자 대기업만 슈퍼 감세다. 어딜 봐서 서민 중산층 감세냐.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감세를 해요? 명분은 잡았죠? 서민 중산층 감세라고 해서 명분은 잡았죠? 감세는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감세는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들어가고 있었다. 집값 떨어지는데 굉장히 방해되죠? 그러면은 소득세 그 한 200만 원에 대한 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값이 안 떨어지는 순간 주거비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게 되죠.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다. 당장이야 눈앞엔 좋겠죠. 그러면서 법인세도 이런 이야기예요. 법인세 내리면 투자 증가한다. 뭐 실증 연구 많다. 연구 결과 있다. 2016년 실효세율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인하할 경우 투자율이 뭐 증가하고 인상할 경우 뭐 감소한다. 데이터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4년 전 자료 처음에 이야기한 게 2008년 자료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2016년 자료 들고 왔으니까 조금 다르다.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대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세금만 내린다고 투자를 확대하느냐? 대기업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 기업이요. 세금 덜 내니까 돈이 남아서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다. 왜?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수익이 나면은 없는 돈도 만들어서 투자를 할 거고 수익이 안 나면은 돈이 남아 돌아서 은행에 처박아 두더라도 투자를 안 한다. 근데 지금 대기업에서 투자를 늘릴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소비가 엄청나게 침체됐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언론에서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건설사들 건설비 올라서 건설하기 힘들어 죽겠네. 건설 안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이 되진 않지만 진짜로 그래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대기업들은 해주겠어요? 은행에 박을 돈만 더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세수 13조 감세라고 막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60조의 세수가 줄어들면은 이 60조는 어디서 채워 넣어야 될까요? 가뜩이나 국가부채 많이 증가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지출 늘리죠. 60조가 감세했는데 지출은 125조 플러스 알파를 푼대요. 그러면 185조의 세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출은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출을 감축시키는 건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거 확대하면은 지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디서 줄이고 있어요? 공무원 월급 줄이고 있다. 그래도 앞다르고 뒤다르진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해서 물가를 잡아라. 공무원 임금부터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부자들은 감세해주는데 뭐 세금 줄여주면 뭐예요? 월급을 안 올려주는데. 월급 안 올리고 세금 주는 게 좋아요? 연봉 5천인데 내년에 원래 연봉 6천 받게 돼 있고 세금을 원래 지금 10% 내서 한 500만 원 내는데 12% 내서 720만 원 낸다. 연봉 1000만 원 오르고 세금 220만 원 더 내는 게 낫지. 연봉 안 오르고 대신에 세금을 100만 원 줄여줄게. 100만 원 버는 게 나아요? 780만 원 더 버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재정 지출 축소. 자, 이런 거 축소하면 어떻게 되죠? 서민층들이 코로나 걸리면은 돈 주고 받아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감염률이나 확진율이 낮았죠. 초창기. 왜 낮았을까요? 돈 주고 직접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료검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본은 돈 주고 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지출도 늘어나는데 그거 세금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무슨 큰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이렇게 축소한 지출을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서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감세는 했지만 서민 부담은 더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월급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뭐 연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 안정적이고 이런 쪽에서 많이 찾는 거죠. 물론 뭐 뒤에서 빼돌리고 횡령하는 새끼들은 공무원 새끼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늘릴 건 줄이고 줄일 건 늘리고 세수는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재정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 어디서 나가요? 올 수 있는 거는 뭐 부가가치세나 뭐 간접세 이런 데서 많이 올리겠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물가 급등은 통화량 증가 탓이다. 어디서 이야기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 근본 해결책 아니다.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유동성 축소긴 한데 금리 인상은 지들한테 부담되니까 그럼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데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물론 다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거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요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게 뭐냐? 증여하면은 5년 내에 팔게 되면은 페널티를 받죠. 그런데 이거를 10년 내에 팔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매물을 나오게 하겠다. 이 취지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증여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증여했다가 10년 동안 물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증여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10년 동안 묶이느니. 이런 생각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하고 있다. 모든 세제 정책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깔 건 깠어요.
메일 왔더만 민주당 빨아줘야 되는데 뭐 민주당 안 빨아줘서 뭐 라이트하우스가 뭐 싫어한다는 식으로 메일도 오고 막 그랬는데 아니 우린 민주당 싫어해요.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봐라. 이재명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다 완화한다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다고. 박영선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세훈이든 박영선이든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랬죠. 송영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 맞냐고 그랬잖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여론 안 좋으니까 대통령 잘라내고 지들 하는 것들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민주당 편이었어? 다만 민주당은 정권 말년에 대통령 힘 잃으니까 뻘짓 많이 했고 이번에는 시작부터 뻘짓 많이 하니까 까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야기냐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다주택자 보유세가 뚝 떨어지면서 헐값으로 안 던진다. 자, 이걸로 인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버틸 거고 일부는 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값이 붕괴되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안 팔아서가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손절할 테고 없는 인간들은 잡고 있다가 가격 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팔든지 아니면 뭐 10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른다는데 10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세금 내봐라. 10년 뒤에 다시 지금만큼 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지금 팔지 말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눈치 빠른 인간들은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샀느냐? 아니죠. 보유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산 거 아니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산 건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10년을 기다리느냐? 첫 번째, 10년 뒤에 지금처럼 오를 거라는 보장 없죠? 과거와는 다르다. 확실히. 9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왔을 때는 빚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빚으로 생겨난 문제점들을 다시 빚으로 만들어내겠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바젤3를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슨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DSR이 이제 적용됐으니까 빚으로 올리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도 과거에 올랐으니까 계속 오른다.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오래오래 가지고 있다가 낮은 가격에 팔아주시면 좋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이다. 자, 결론 뭐예요? 세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서민 감세도 되고 부자 감세도 됐어요. 다만 세금 외적으로 서민 부담은 증가될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부자는 그냥 감세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좋은 방향은 아니다. 부동산 정상화에는 악영향이다. 다만 이런 악영향을 끼쳤을 때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심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력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력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세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는 있어도 갑자기 막 수요들이 늘어나서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해봤자 1억 미만 갭투기. 돈 거의 안 들어가는. 그 정도만 조금 더 활성화될 텐데 그것도 어차피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인데 많이 오른 단지들은 더 차익 나기 힘드니까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락세를 조금 더 늦추려고 하는 것일 뿐 결국에는 뭐 집값 폭등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